일단 처음에는 다 같이 고개를 숙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정책연구소에서 교육연구사로 일하고 있는 신은희입니다. 오늘 가을 하늘도 맞고 좀 기온도 굉장히 가을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저희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한글 교육 방법에 대한 자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 중간 결과를 좀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7월 달에 했던 그 한글 교육 설문조사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참여해 주셔서 그 결과도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맞는 그런 한글 교육을 해나갈까 그런 생각들을 여기 같이 그동안 현장에서 연구하고 있고 실천하는 연구의 선생님들, 특히 또 1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부는 제가 중간 보고회를 하고요. 2부는 이 선생님들이 모임 연구회나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실제 지금 이 원격 수업과 마스크를 쓰는 상황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나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사전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집을 보내드렸는데요. 나중에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다시 내일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은 저의 소통 메신저로 신은이에게 메신저로 보내주시면은 또 답변을 드리고요. 이 방송 중간에는 댓글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되도록 이 안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들 잠깐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쪽에는 성화초등학교의 조원희 선생님이십니다. 예. 두 번째는 중림초등학교의 박지희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 선생님은 역시 성화초등학교의 김종원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음으로 함께 하실 선생님은 한벌초등학교의 차수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부터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집을 받으신 선생님들은 자료집을 함께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연구 이름은요. 한글 교육 방법 분석 및 정책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이것을 기초학력 재개념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과정은 이렇게 되고요. 이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만들어내서 선생님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한글 교육 방법을 소개하고 그 특성이 무엇인가 분석해서 선생님들의 한글 교육 전문성 향상을 도와드리고 또한 이렇게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 내용은 크게 한글 교육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나 소개해드리고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책임 교육이 교육부나 시도별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다음에 현장 교사들의 인식 조사는 어떤가,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 방안인데요. 지금 크게 한 70% 정도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나누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기간은 6월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거의 7월부터 시작했고요. 원래 저희가 정책연구 영역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문해력 연구가 진행이 안 돼서 대체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1차 전문가 세미나를 했는데 이때는 비공개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두 번째 전문가 세미나 있는데 선생님들의 설문조사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특히 1학년 지금 원격 수업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방법을 사용하고 피드백도 하기 어렵고 여러 문제 말씀하셔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상황이 아니라 지금 올 1년 내내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할 문제인 것 같아서 오늘 원격 포럼에서 선생님들과 이런 그런 이론과 지혜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글 교육이기 때문에 한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영어와 무엇이 다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요. 이런 언어학적 특성 또는 학생들이 어떻게 문자를 배우는가, 언제 발달하는가, 또 어떻게 배우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들이 한글과 영어가 조금 다른 면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글 교육은 문자를 배우고 익히고 또한 저희가 이제 소리를 또 익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 가치와 태도도 포함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의 특성은 우리가 표음 문자, 음소 문자, 자질 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자료집에 2쪽이나 3쪽을 보시면은 자료집에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자질 문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입소리, 헛소리, 입술 소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만 일부 저희 오늘 다룰 모든 교재들은 사실 이런 방법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식성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 뒤에 방법들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는 발음 중심과 의미 중심을 섞어 놓은 절충식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발음 중심 접근법이 좀 많이 해서 최근에 한글 책임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배워가는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배우기 전의 단계에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낮자를 보고 배울 때 이렇게 그냥 사실 잘 모르고서도 한 글자만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씩 타이거라고 하면은 하나씩 이렇게 다가가는데 우리나라는 한글이 음절 문자다 보니까 뭐 1음절, 2음절, 3음절 중에 하나만 알아도 아이들이 호랑이의 호자만 알아도 모든 걸 다 호랑이라고 말하는 이런 단계에서 영어 같으면 바로 히읗, 오 이렇게 가겠지만 우리는 호랑이, 그러니까 받침은 또 빼먹죠. 이게 이제 학교에서 많이 보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좀 기존 이론하고 달랐던 부분들 선생님들이 지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달라지는 점이 많았고요. 또 이제 뒤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할 때 이렇게 성숙주의, 행동주의,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이거는 삐아제라든지 비고츠키라든지 이런 이론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역시 학생들이 어떻게 문자를 배우고 익히는가에 있어서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성숙주의는 나이가 6.5세가 되면 저절로 배운다. 그러니 절대 그전에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읽기 준비도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이고요. 이것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고 생활 속의 글을 중시하는 의미 중심 방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같은 경우는 그 나이가 되기 전이라도 체계적으로 훈련하면은 그 읽기 준비도에 따르지 않고 그걸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발음 중심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한글 또박또박이라든지 찬찬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 발음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는 이런 뭐 유전론, 환경론을 통합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 주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에서 발생전 문해력 개념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문해력이 물론 6.5세 이전에는 전혀 제로가 아니라 이미 뿌리가 있고 그 뿌리가 문해력 하나 다양하게 자라는 아동이 있고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아동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때로는 의미 중심, 때로는 발음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이론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를 함께하는 교육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개별적인 접근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주의할 거는 사실 시기나 학생이나 맥락에 따라서 교사가 때로는 발음 중심, 때로는 의미 중심, 또 때로는 또 한 학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기초학력은 3R에서 최근에는 읽기, 쓰기, 수리를 포함한 수학도 결국은 기호를 읽고 추상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초 문해력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역량 개념에서 기초학력을 기르는 방법은
예방적인 방법, 즉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때로는 1대1 지도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거는 처방적 접근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 좀 방법들을 나눠봤고요. 지금 1학년 교육은 학습 진단, 보정 진단을 거치는 한글 책임 교육이 또 강하게 들어와서 사실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시간을 하면 진단을 하고 보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1학년 2학기까지 하면 68시간이 되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렇게 성취기준 한글교육 관련이 4개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한글교육 관련 단원이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교육 현황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한글교육이 한글을 그냥 문자를 읽는 것을 떠나서 제대로 읽고 맥락을 가지고 좀 활용하는 이런 기초 문해력 개념으로 가야 한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가 굉장히 폭넓은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글 교육도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또 이제 한글 교육 정책 전반이 사실은 예방적 접근도 필요하고 처방적 접근도 필요한데 최근에 너무 처방적 접근 한글 미해득 학생이 한 명도 없어야 된다 이런 거에 접근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한글을 미리 배워온 학생들은 배우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질 높은 한글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러려면은 선생님들에게 첫 번째는 좀 다양한 한글 교육 방법이 안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동안은 한글 수업 시간이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사실 6시간이 공식적인 시간이었고 지금은 51시간, 68시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는 좀 제도적인 전환을 할 시기인데 다양한 한글 교육 방법을 배우고 또 학생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교사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교사교육과정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 체제가 좀 마련될 시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 방법은 전체적으로는 6개를 제가 지금 자료집에 설명을 드렸는데 분석 대상은 5개로 삼았습니다. 이 분석 틀을 앞에 말씀드린 거를 토대로 학습자를 어떻게 보는가, 학습자가 어떻게 그런 문해 능력이 발달하는가, 학습 내용, 방법, 이에 따른 교재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정책 지원이 어떤 식으로 돼야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고요. 또 시도교육청 교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자료를 모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앞으로 이 자료들을 분석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 분석은 되었는데 아직 검토 작업이 끝나지 않아서 조금 더 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재는 이렇게 되겠고요. 저희가 2015 개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이 방법은 어떨 때 사용하면 좋겠다. 이건 어떤 아이에게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는데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한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실제 활용을 어떻게 하나 해서 보시고요. 저는 크게 흐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말 우리글은 2010년도에 개발이 되고 확산이 되었는데요. 초등 전국 국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6년 동안에 대안교육과정을 만들고 대안교과서도 6개학년까지 만들려다가 지금 2학년까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우리글이 있고요. 여기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주제 중심으로 제시가 되어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음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 형태로 제시가 되고요. 이게 2학년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원마다 발음 중심, 의미 중심, 그 다음에 문법,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이렇게 자기 말을 더 잘 쓸 수 있는가, 입말을 부리고 우리 글에 힘을 기르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발도르프 문자교육인데 이제 발도르프는 사실 독일의 슈타이너가 만든 교육론이고 모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제가 문자교육과 관련된 부분만 좀 관계가 있겠다 싶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은 인지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발달을 바라보는데 일단 문자 교육을 할 때 2000일 동안의
성숙이 있고 그 전에는 절대 문자를 가르치면 안 된다. 그리고 문자를 가르칠 때는 인류가 이렇게 문자가 생성될 때의 기억을 함께 체험해야 된다 해서 이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수업을 통합적으로 다가가고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3월 달부터 12월까지 먼저 형태 그리기를 하고 이게 한 달 동안 이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기 집중 수업인데요.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배우고 읽고 또 이거를 블록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특징이 교재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적인 접근, 그 다음에 이제 오이리트미, 이 언어의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고 수공예, 그래서 인간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향하는데 이렇게 공책 예시를 보시면은 교재가 없이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나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특징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1학년 첫 배움 책은 이렇게 첫 장인데요. 이렇게 홀소리부터 시작하고 이 소리의 느낌, 소리결을 느끼면서 학생들에게 이 문자 배우면서 옛 이야기도 하고 동시도 하고 또 여기 자체에서 받침까지 뻗어나가고 이런 식의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고요. 교과서와 함께 다양한 이렇게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두 가지를 보면은 세 가지죠. 발도르프까지 전체적으로 약간 균형적인 접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한글을 한 번에 쭉 끝내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계속 가면서 천천히 자무 하나씩 가면서 다른 교과와 통합해서 천천히 가는 것이 좋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읽기 따라잡기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문해력의 뿌리가 이렇게 다 있지만 잘하는 거는 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처 문해력 환경이 받쳐지지 못하는 아동은 조기 진단을 통해서 조기 개입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그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수준 평정 그림책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문해력이 단기간에 어느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인 것이고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초기 아동기 문해력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전문적인 처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여기 발표에는 함께하지 못해서 제가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 찬찬히 연구회에서 발음 중심 접근과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의해서 한글 교육하는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제는 모두가 읽기를 잘 배우는 것은 아니다. 뭐 선생님들은 모두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이라는 부분은 가정 환경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요즘은 다문화 학생들이 사실 두 개를 다 배우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 20%의 학생들이 배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잘 배우게 하는 방법은 의문인식 능력, 낮자 소리 대응, 자모 읽기, 일견단어, 읽기 유착성 이런 읽기의 발달 경로를 고려해서 학생들에게 그 시기에 맞는 처치를 해주고 훈련을 하면은 잘 배울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한글 또박또박이나 지금 찬찬한글 되겠고요. 교과서에도 펼치면 2단원부터는 자음부터 다 돼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 또박또박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동영상 자료까지 굉장히 많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운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모두 깨치는 한글인데요. 이 모두 깨치는 한글은 아무리 가정 환경이 어렵고 다문화 아동이라도 우리 한글의 특징, 특히 소리를 판별하는 거를 잘 기르면은 모두 한글을 깨칠 수 있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퇴임하신 선생님이 현장에서 많이 개발하시고 지금도 학생들을 개별 지도하고 선생님들 연수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어린이용과 지도자용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학년 첫 배움 책은 아이스크림 원격연수원, 이 모두 깨친 한글은 티처빌에서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하고 있어서 필요한 선생님들은 앞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예방적인 접근과 처방적 접근을 했지만 선생님들이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이제 초등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중학교 선생님들도 47명이 참석해 주셔서 자료집에는 실었고요. 오늘은 초등 선생님들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특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고 오늘 포럼 신청도 특수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 교육 연수를 받은 경험이 이제 약 44%이고 전체이기 때문에 아마 1, 2학년으로 가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 기회는 1회와 2, 3회를 합쳤을 때 이게 거의 뭐 한 80% 가까이 되는데요. 이걸 보면 연수를 한두 번 받아서는 사실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연수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연수 기관은 교육청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학교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포함해서 1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연수 내용은 저희가 이제 예상하다시피 읽기 따라잡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요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고 교육청에서도 연수를 많이 지원하셨고요. 다음으로 한글 미해득 학생을 지도한 경험을 봤더니 무려 69%고요. 6년 이상 경험하신 선생님들도 20% 가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문제를 사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방법은 교사가 직접 만든 방법 또는 다른 교사가 만든 방법.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만든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이런 방법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는 많이 하셨는데 한글 교육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실까 생각했을 때 좀 반반 정도 되셨고요. 어디에 적용했나 봤을 때 방과 후, 그 다음에 부진 학생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셔서 선생님들이 지금 한글 교육에 대한 인식들이 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로 좀 처방적 방법에 많이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방법을 다른 선생님들에게 확산하려면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했을 때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가장 많았습니다. 뭐 연수 지원, 교재비 지원 이런 거보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또 협력교사 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교과서 부분도 뒤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정책 방향은 한글 교육 시기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 한글 교육 개념이 조금 더 문해교육 측면으로 발전해야 된다.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또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수정돼야 된다고 하셔서 9단원의 그림일기라든지 수학교과서 난이도 이런 부분들은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노력을 하고요. 또 발음 중심 접근에 너무 좀 치우쳐 있어서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또 정책 지원 방안으로 교사 전문성 향상 방안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글 교육 방법 연수도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겠다. 또 저학년 교사에게 특히 또 집중할 방법. 그다음에 이거는 개별 교사의 노력이나 어떤 행정기관만의 노력은 어렵고요. 계속 고민하시는 이 선생님들, 연구애들과 함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남이 올해 문해력 전담교사가 40여 명 좀 활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방법이 또 필요한 아동에게는 확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팬데믹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학부모들에게 연수나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있었던 전문가 세미나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 한글 또박또박을 전수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 학교의 자율성을 두고 또 발음 중심 접근만이 아니라 이거 플러스 더 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 이 한글 교육 방법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전문가 그룹을 좀 구성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자모음 순서에서 되도록이면 모음부터 지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나왔는데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좀 이런 부분은 제안하셨고요. 또 한글 교육이 좀 문해력 교육이나 문자 교육 좀 그 개념이 확대돼야 되겠다. 또한 1학년 모든 교과에서 학생들의 입말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른 교과 속에서 통합하면서 1년 동안은 이런 문해력을 키운다라는 관점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연수를 특성에 따라서 다변화해야 된다. 또 교사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하셔서 지금 충북의 교육과정혁신연구회에서 지금 전국 1학년 선생님들에게 밴드를 통해서
이 교과서 단원이라도 바꾸는 부분을 좀 의견 설문을 했는데요. 어제 보니까 810명이 동의하셨고 우리 충북 선생님들도 소통 메신저로 연락을 드렸는데 242명이 굉장히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설문이나 이런 거나 정말 1학년 선생님들이 읽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애정과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이런 앞으로의 좀 한글 교육 정책이 선생님들에게도 지원이 되고 학생들에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서 열심히 좀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선생님들이 원래 저학년 맡으면 동화책 꾸준히 읽어주시고 그림책 읽어주시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학생들에게 문해력 환경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셨던 방법 플러스 조금 더 전문적인 방법들을 합쳐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연구까지 마지막까지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질문은 없고 이제 인사말만 하셨는데요. 혹시 중간에라도 질문을 써놓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뒤에 선생님들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예, 다음으로 이제는 선생님들의 실제적인 이야기, 특히 우리 1학년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도 계시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지고 볶고 힘들게 지내고 있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조원희 선생님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화초 조원희입니다. 저는 우리말 우리글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삶을 북돋우는 우리말 우리글 교육을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국 초등국어 교과 모임 작은 모임 마실로도 이제 계속 전국에서 온 나라에서 모이고 있는데요. 네,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그 한글 교육, 문해력 교육만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한다기보다 전반적인 국어 교육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이 고민을 시작하긴 했어요. 국정교과서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힘을 발휘할 때, 배울 내용과 바탕글이 어울리지 않는 부분에서요. 어울리지 않고 기계적인 훈련만 반복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공부의 재미나 이런 걸 잃고 문학작품 또한 이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잃고 어린이들의 삶이 담기지 않아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꿈꾸는 교과서를 만들자 이렇게 뜻을 모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모인 거지요. 그래서 대체 자료나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라는 틀을 좀 바꿔보자, 선생님들의 힘으로요. 그래서 현장 선생님들의 실천을 이론화하자, 외국의 어떤 이론이나 다른 이론을 가지고 와서 한다기보다 우리가 이때까지 아이들과 살아가면서 노력한 부분을 모아보자,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말, 우리글, 우리 삶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배움을 어떻게 끌어낼까 해서 2003년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2005년에 전국 초등국어 교과 모임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전체적인 국어 교육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을 긴 안목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아이들과 어떻게 구현을 만나가고 배워갈까를 이제 교과서를 만든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학년 우리말 우리글과 2학년 우리말 우리글이고요. 현재까지는 3학년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는데 출판은 2학년까지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우리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아이들 삶에서 좀 그 연결된 바탕글고 글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보자가 있고요. 그리고 입말과 글말을 함께 다루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말본, 이제 맞춤법이죠. 이것을 통합적으로 배워가자.
그리고 글자 배우는 속도에 맞게 낮자를 초반에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차근차근 그렇게 배우는 부분이요. 그리고 낮자가 들어간 바탕낱말을 중심으로 잡고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마당을 구성을 해갔고요. 이제 우리말을 부리는 힘, 아이들이 그냥 글자를 안다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말을 어떻게 부려 쓰느냐 그런 부분을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교육과정 안에는 국어 지역화 교과서까지 논의가 나아간 상태예요. 이제 사투리라고 하지요. 내가 살아가는 곳의 말이 소중하고 그 말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나갈 때에 진짜 아이들이 우리말을 잘 부려 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마당별 목표와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탕 낱말을 낮자의 흐름 이제 지속적으로 1년간 할 부분을 쭉 잡고요. 바탕 낱말을 잡은 후에 그것을 이제 마당을 구성하고 문장도 임자말, 풀이말에서 우리말을 좀 살려 쓰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깨우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말과 글말과 낮자, 바탕낱말과 이렇게 말본과 갈래가 연결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우리말 우리글 교과서는 이렇게 아주 애써서 10년간의 노력으로 만든 후에 그 후에 연수 과정이라던가 거민정 교과서 여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해서 이렇게 이 교과서를 알고 지금도 이제 전국에서 쓰고 있는 선생님들은 알고 쓰시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국어 모임에서 어떤 연구가 멈춘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좀 더 계속 실천해 가면서 모아갔어요. 그렇게 모아간 것을 펼쳐낸 부분이 이 첫 배움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되는 모임과 사람들과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아직도 이제 국정교과서 체제에서 교과서를 대신해서 이제 전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그 부분을 실천을 해가면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가 부분적으로든 전적으로든 그런 부분을 해서 단원에 따라서나 교과정 재구성에서 이 첫 배움책이나 어휘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움터 같은 전국 연수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과 나누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첫 배움책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한 번의 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이들과 배워가면서 이런 활동이 더 낫구나 해서 올리면 또 이제 보완을 해가시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참 괜찮구나 해서 나중에 이제 책으로 묶여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홀소리부터 이렇게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닷소리가 아이들 선긋기라던가 이렇게 실제 활동과 연관 지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학교들에서 이 첫 배움책을 아이들 초기 이제 한글 교육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성화초에서 활용을 할 때는 교과서에 보면 이중모음 부분이 굉장히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 이 부분만 봤을 때 아이들이 이중모음을 익히기가 어려운 부분을 이 첫 배움책에 보면 자세하게 좀 더 이중모음에 대해서 풀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중모음이 이렇게 소리 나는지 그걸 가진 낱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부분과 뒤에 보면은 낱말과 동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이들과 직접 이거를 써보고 동시를 읽어보고 하면서 이중모음에 대해서 배웠을 때 교과서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잘 배워갈 수 있었고요. 어휘 맞춤법 띄어쓰기는 실제 1학년에서 쓰진 않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배워갈 부분에서 이름시, 명사라기보다 이름시, 동사, 움직시, 그림시 이렇게 조금 더 연결되게끔 아이들이 좀 더 실제적으로 연습을 해가면서 이제 낱말을 불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봤을 때 어린이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삶이 이 우리말 우리글과 첫 배움책과 어휘 맞춤법 띄어쓰기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삶을 바탕을 두고 실천하고 연구한 것들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이들 앞에선 선생님으로서 우리 삶이 조금 더 모아지고 가꾸어져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1학년 때 그냥 한글 깨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온작품 읽기라던가 이렇게 그 후로도 우리말을 어떻게 풍부하게 삶에서 부려 쓰는 부분을 온작품 읽기나 다른 한글 교육, 국어 교육으로 이렇게 저희는 점차 확산해 가면서 실천해 가고 있고 그 실천을 또 모아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 모임이 있다면 충북에는 전국 초등국어 교과 모임 작은 모임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마실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교육도서관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희는 한글 교육 그 문자 문해력보다는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동시를 갖고 아이들과 어떻게 만나가고 이제 삶을 나눌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교육도 아이들이 내 삶을 얘기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초기문해력 교육 연구에 활동하고 있는 청주 중림초등학교사 박지입니다. 초기문해력 교육은 읽기 따라잡기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활동인데요. 연구 주제는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서 초기 문해력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아까 앞에 표지에서 보셨겠지만 아이의 삶을 바꾸는 일들을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 이 주제에 맞춰서 이 3가지 목적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학기에 기초실행과정을 5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주로 읽기 따라잡기 교사 양성 과정에 전문가 과정까지 90시간 연수를 마친 이수자들이 있고 현재까지 30명 정도 연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활동은 크게 4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초기문해력 교육 실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에서 월 2회 정도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요. 읽기 따라잡기 기초실행과정 연수를 개설해서 현재 5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의 초기문해력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래 작년까지는 코로나 이전에는 연 2회 정도의 포럼에 참여했고 수업 시연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세종, 충북, 전남의 읽기 따라잡기 워크숍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2017년부터 운영되었던 초등 수업 나눔 축제 분과를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읽기 따라잡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초등학교 1, 2학년의 최하위 20% 미만 아이들의 읽기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법은 100회 정도, 1회 한 30분 정도 풀아웃 방식을 하고 있고요. 아이 눈높이에서 머무르기 활동을 앞에 전반기에 한 10회 정도 하고 패턴화된 수업을 50회에서 90회 정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로부터 출발하는 관점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읽기 따라잡기 수업에서 아이 눈높이에서 머무르기는 읽거나 쓰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읽기 발달면을 관찰해 놓는데요. 이때 아이와 함께하는 비형식적인 대화를 통해서 읽기와 쓰기 발달면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아이로부터 출발하는 준비를 하기 위한 교사의 10회 정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턴화된 수업을 그 이후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총 30분 정도의 5개의 단계를 운영이 되는데 이때 저희가 하는 것이 초기문해 검사 도구라던가 또는 수준평정 그림책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아이의 발달에 맞춰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읽기 따라잡기에서는 PDS,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담기구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초기문해력을 향상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읽기 따라잡기에서의 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다 보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연구사님께서도 저희가 지금 문자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문자 교육에서 좀 더 탈피해서 문해 교육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진정한 읽기,
진정한 쓰기를 할 수 있는 성인 독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담임 책임자 안에서 그 읽기 부진을 아주 격차가 심한 아이들을 최하의 아이까지 담임 선생님이 모두 다 해결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힘듦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교사제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과정까지 90시간의 이수를 통해서 좀 더 그와 관련된 교사 전문성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이런 연구 활동도 계속 그런 교사 전문성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교사로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지도율을, 부진화 지도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었는데요. 선생님들은 모두 어떠신가요? 저의 성공률에 대한 대답은 미안합니다입니다. 웃음이 나오는데요. 항상 미안하다고 매해 사과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담임 선생님에게요. 올해는 분명히 아이와 함께 문제집도 풀고 학습도 해서 구제라고 써서 보냈지만 내년 학습 부진화에 보면 그 아이가 명단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담임 선생님에게 늘 미안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방학 때 놀았나 봐요. 이런 대화를 이어갔었거든요. 얼만큼 교사의 전문성이 이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지? 그 부족함 때문일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교사의 전문성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을 찾는 데 있어서 1학년 아이들의 초기 문해력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우연히 획득하는 데 함께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실행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실 속에서의 초기 문해력 교육, 제가 읽기 따라잡기를 처음 연수를 만나면서 그 길을 찾게 됐는데요. 읽기 따라잡기는 초기 문해력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속화된 발달을 가능하다는 경험을 하게 됐고요. 이론적 배경으로 다양한 읽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아까 연구사님께서 소개한 발생적 문해력에 뿌리를 두고 그리고 하향식 읽기에 뿌리를 두고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딩 리커버리에 뿌리를 두고 읽기 따라잡기를 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 속에서 읽기 따라잡기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첫째 보시면 올바른 읽기 모델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에 아이들이 온라인과 그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다양한 학습 경험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보면 읽기 5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안에서 그 읽기 5개념을 좀 더 탈피시켜주고 올바른 읽기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아이들과 이렇게 다양한 그림책을 읽고 그 다음 온라인 안에서도 이런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읽기 모델이라는 것이 완벽한 읽기 모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읽기가 올바른 읽기라고 생각하는 것도 읽기의 5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고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아이답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아이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요. 나는 왜 사과만 했지? 바로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점수, 문제, 결손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잠재적인 발달에만 치우쳤고 근접 발달 영역에는 아이들을 교사로서 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GPD 개념으로 봤을 때 근접 발달 영역을 좀 더 확장시켜 주려면 이미 학습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자산에 집중해야 하는데 잠재적 발달에 한큼 더 욕심을 내서 다가갔던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초교문학 쪽으로 좀 더 전문성을 신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적 관점을 통해서 아이들의 읽기 발달 측면으로 좀 바라보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늘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좀 더 관찰이 면밀하게 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그게 참 되지 않아서 매우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일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기반의 균형적 접근법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읽기 모델 되어주기가 뿐만 아니라 의문론적이고 음소에 관한 인식 발달을 촉진해서 아이들이 해독적인 능력도 습득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맞춰서 아이들이 안내된 쓰기 통해서 본인이 쓸 수 있고 실제적인 쓰기도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실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 상자와 낱글자를 통해서 의문문적 인식, 음소적인 인식 발달을 촉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문 쓰기와 실제적 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오프라인에서 했던 예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초기 문해력 교육의 뿌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건 모두가 함께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읽기도 쓰기도 모두 하나로 같이 해야 하고 교사도 모두 교사가 함께 힘을 모았을 때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선생님들과 함께 한다면 아이의 삶을 바꾸는 것은 공교육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공교육에서 힘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들, 저희도 선생님들 수업하시고 막 급하게 달려와서 저희도 카메라를 보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해서 선생님들에게 경직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해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발도르프 교육과 또 저희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단일 민족이다 이런 말은 틀렸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국어 학교까지 포함해서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제 또 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원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화초등학교 교사 김종원입니다. 네, 저희가 1학기 때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서면 설마 또 떨리겠어 했는데 여기는 또 다르네요. 울렁증이 가신 줄 알았는데.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주제는 발도르프 교육을 적용한 온몸으로 배우는 한글입니다. 아까 연구사님께서 발도르프 교육을 적용한 한글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하자면 이제 그 발도르프 교육은 사실 한글 교육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도르프 교육 철학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발달론이라던가 감각론이라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 철학들이 있고 이제 그런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문자 지도까지 지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한글 교육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에서 문자 교육의 전반적인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문자를 지도할 때 문자만 지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인적인 발달,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온몸으로 배우는 한글이라고 한 것도 문자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술적인 것들, 또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자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전인적인 발달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가 갖고 있는 정신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한글에도 얼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가 문자를 발달시켜온 그 과정 이런 것들을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라는 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형상에서 문자가 나왔고 그리고 문자를 먼저 쓰고 나서 읽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자음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을 모방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모음 같은 경우는 인간의 감정, 소리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글에서는 발음기관의 모형을 따서 자음을 만들었고 모음 같은 경우는 씨앗 글자라고 하죠.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음은 여러 가지 이런 감정이라던가 소리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읽기를 하기보다는 먼저 쓰는 활동을 먼저 해요. 그 이유는 읽기는 눈과 머리로 하는 거지만 그다음에 쓰는 것은 손뿐만 아니라 온몸을 사용해서 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익힌다는 의미에서 읽기보다는 쓰기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시간 차이가 많진 않고 한 수업 과정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문법에 대한 것들을 문법을 그대로 가르치기보다는 느낌을 먼저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색깔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띄어쓰기를 하기 위해서 별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이름씨는 뭐 빨간색으로 했다면 음직씨는 파란색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글자의 색깔을 달리해서 쓰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그게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한글을 자음자 하나를 도입을 하거나 모음자 하나를 도입할 때도 아이들이 상상해서 그 문자를 끌어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 입장에서 글자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글자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세계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알다시피 우리 1학년 아이들은 추상적인 사고가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어려운 단계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그러면 추상적인 세계로 어떻게 입문하게 도와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를 바로 지도하기보다는 이야기와 그림으로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런 것들이 서서히 형상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문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천천히 나아가는 그런 문자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자가 아이들에게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체험,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감성 이런 것들에 스며들었을 때 더 잘 내면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천천히 접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현상이나 상태, 소리 이것과 그 다음에 기호의 상관성이 높을수록 아이들이 그 개념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 지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야지만 이 개념을 적용하고 확장하고 응용하는 능력도 앞으로 더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특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글 수업을 할 때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림, 형상화, 몸놀이, 노래, 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수업을 했어요. 사실 저는 1학년 담임교사를 한 게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발도르프 교육을 접한 지는 좀 되었는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 한글 수업을 적용한 거는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적용하고 나서 느낀 점은 이 수업 방식을 몰랐다면 굉장히 많이 헤맸겠구나. 물론 알고서도 헤맸지만 그래도 몰랐을 때보다는 덜 헤맨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올해도 그 방식을 적용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저희가 적용한 한글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몸동작과 함께 어떤 자음이나 모음을 도입을 할 때 몸동작과 함께 홀소리, 닷소리들을 먼저 익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그 세계를 상상해보고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장면을 형상화하면 그게 바로 문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형상화를 기호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 다음에 물건으로 이렇게 형상화해 볼 수 있는 단계를 지나서 문자를 익히고 나면 이제 낱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쓴 낱말을 소리내서 읽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시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시도 몸동작과 함께 시를 외우고 쓰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몸동작과 함께 홀소리, 닷소리를 익히는 시간이에요. 아까 연구사님께서 주기집중 교육이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주기집중 교육, 에포크 수업이라는 것들을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3주나 4주 정도 그 특정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한글을 처음 배울 때는 그 단계에 따라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게 이제 패턴이 있어요. 아침에는 배움 열기라고 해서 아침에 하는 리듬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듬 활동은 매일 이제 인사를 하고 계절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한글을 배울 때는 한글에 관련된 리듬 활동을 계속 하게 되죠. 그 리듬 활동 중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팔다리 짚으며 소리를 내는 방식인데요. 제가 영상을 넣긴 했는데 구현이 될까요? 잠깐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네. 자, 지금 동작만 보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뭐 콩주머니를 던지면서 소리를 내는데 예전에 작년에 아이들이 등교를 할 수 있었을 때는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서 서로 콩주머니를 주고받으면서
실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가 못해서 각자 혼자서 콩주머니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과정을 했거든요. 아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소리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자, 저 이런 식으로 콩주머니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왔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통나무 건너뛰기를 하면서 얘네들이 통통 뛰면서 뭐 가, 갸, 거, 겨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홀소리도 외우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홀소리 외우는 노래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설문조사한 거에 보니까 아이들이 기억이라는 문자를 보고도 그게 기억인지 연결을 못 시킨다는 말씀을 어떤 선생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닷소리 노래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문자의 형태와 그 소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마 소리가 잘 나가진 않을 텐데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따로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손으로 지금 문자를 가리키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잠깐 제가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구부려 기역 크구나 기역 높아서 니은 다서 디귿 터트려 디귿 랄랄랄랄랄라리읒 모이고 미읒 뭐 이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손을 이용해서 문자 형태를 만들고 그게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연결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워했는데 나중에 지금 2학기인데 국어 시간마다 이것을 해서요. 아이들이 그 문자의 형태와 그다음에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게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자연스럽게 연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몸을 통해서 익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듣고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듬 활동을 아침에 하고 나면 이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피읍에 관한 건데 이제 뭐 어떤 아이가 여름이 되어서 폭포로 놀러 가서 겪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칠판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폭포를 그리게 되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피읍이라는 글자가 형상화가 되고 그것들을 아이들이 쓰고 그다음에 써보는 거죠. 요거는 제가 칠판에 그린 거고 오른쪽을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따라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글자를 형상화하는 거고 아래 사진을 보면 그래서 피읍을 한번 몸으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몸으로 자기들이 혼자서 표현하기도 하고 짝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필통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서 피읍을 한번 표현해보자. 그럼 이런 식으로 피읍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피읍을 배웠으면 피읍이 들어가는 푸푸 소리를 내보면서 푸푸 소리가 들어가는 낱말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이제 학교에 나왔을 때는 제가 아이들을 발표를 시켜서 다 아이들이 말하는 글자들, 낱말들을 칠판에 이렇게 쭉 써요. 이날은 학교 나오는 날 시옷을 배우는 날이어서 시옷에 관련된 거를 이야기해보라 그랬더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았던 게 선생님이 낱말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낱말을 이야기하니까 자기 삶에서 활용하는 낱말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삶에서 사용하는 낱말들이 글자로는 어떻게 쓰는지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정해서 아이들 공책에 적어쓰게 하는 거고요. 밑에는 동영상으로 수업하는 장면이에요. 동영상에서는 칠판에다가 저렇게 모아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영상은 그냥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낱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아이들이 받아 적는 거고요.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읽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지읒이 들어가는 낱말에 박수치며 소리하기, 소리내기. 뭐 그러면 자라, 저녁, 주전자 이런 식으로 지읒이 들어가는 낱말에만 박수치며 소리내어 읽기 이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낱말들을 조합해서 앞에서 요것들을 하고 나면요. 어떻게 하냐면 실제 수업에서는 이 중에서 뭐 낱말 2개나 3개를 뽑아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수업에서 그냥 문장까지도 다 만들어지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면 아까 처음에 형상화할 때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그 이야기가 다시 엮으면 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시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 시를 외우면서 동작만 보시면 이렇게 동작 폭포 속으로 푹, 폭포 위로 펄쩍펄쩍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없어서 요만큼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몸동작을 하면서 시를 외우니까 그냥 시를 외우는 것보단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왔을 때는 저렇게 조금 우리가 외운 그 시를 교실 주변에 걸어서 좀 노출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시로 이거를 보면서 그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내가 외우지 못한 부분은 또 이것을 보면서 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실 벽면 밑에는 별도의 칠판이 있어서요. 만약에 오늘 피읍을 배웠으면 아이들이 저기에 가서 자기 이름 밑에 피읍이 들어가는 낱말들을 써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경험에서 나오는 낱말들을 수업에서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도르프 교육 방식을 적용해서 수업을 해보니까요. 일단 아이들이 그 문자에 대한 상이 발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아이들이 말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글자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아이들이 조금은 갖게 되는 것 같고,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자, 저희가 아까 아이들이 쓴 글자를 보면 커다란 스케치북에다가 크레파스로 글자를 써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은 아직도 연필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크레파스를 사용하고 2학기 때는 색연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크게 또박또박 글자를 1학년 때부터 쓰게 하려고 해서 보면 아이들이 글자가 뭐 어디랑 비교를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글자를 대체적으로 잘 쓰는 편이에요. 글자가 조금 더 형태가 아름답게 잡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발도르프 수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한 교실에 아이들이 입학했을 때 보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저희 반에도 마찬가지로 입학을 했는데 거의 한 바닥 일기를 혼자 한 바닥 정도를 다 쓸 수 있는 아이가, 맞춤법 거의 틀리지 않고 띄어쓰기까지 다 하면서 한 바닥을 쓰는 아이와 정말 자기 이름밖에 읽고 쓸 줄 모르는 아이, 수준이 너무 다양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어요.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드린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들어온 아이도 한글 수업이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천천히 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한글을 잘 익히지 못한 아이들도 재미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1학기 때부터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교과서만 가지고 했다면 아마 이 수업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웠을 텐데, 작년에 실천했던 이런 수업 방식이 있어서 덕분에 그 내용을 그대로 온라인에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원격 수업에서도 재밌게 공부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수업 방식이 워낙 천천히 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에게 주어진 수업 시간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1학기 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학기 때 교과서에는 일기쓰기가 있는데 지금 설문조사로 봐서는 일기쓰기가 2학기로 옮겨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교과서 상태로는 1학기 때 일기쓰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지점이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리 천천히 가도 매우 느린 학습자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한 별도 지도 방법은 또 따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까 선생님이 발표하신 읽기 따라잡기 연수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원희 선생님이 발표하신 첫 배움책이라든가 우리말 우리글 여러 가지 방식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수업 방식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한글을 지도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발도르프 교육 실천 모임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청주에서는 이제 저희 성화초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조금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퇴근길 자율 연수가 있어요.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그 연수를 개설을 해서 발도르프 철학, 발달론이라던가 감각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쭉 작년에 연수를 진행했고요. 올 초에는 우리말, 우리 어리 담긴 우리 글 해서 그거에 관련된 연수를 15시간을 진행을 했어요. 원격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요구가 있다면 이 연수는 조금 더 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성화초 선생님들이 실천하고 계신 모습이고, 그 다음에 수성초나 명지초나 용암초 여기에서도 뜨문뜨문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도르프 교육 방식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처음에 발도르프 교육을 접한 것은 보험 발도르프 모임에서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글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발도르프 교육 방식에 대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충북에서도 조금 더 흩어져서 그러니까 좀 실천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전국 단위로도 그렇고요. 이게 하나로 모아지는 상황은 아직 아니어서 올해 사실은 연구회를 좀 조직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앞으로는 연구회를 조직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발도르프 교육 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연수가 공지되면 신청 많이 해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여치겠습니다. 예, 바로 차수희 선생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벌초등학교에서 한국어 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차수희입니다. 우선 한국어 학급이라고 들으셨을 때 되게 낯설으셨을 텐데 한국어 학급에선 한글을 가르칩니다. 물론 그 안에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글 교육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서 한국어 교육을 별도로 담당하는 전담교원인 제가 있는 거고요. 저 말고도 이제 우리 학교 말고 한벌초등학교 말고도 11개의 학교에 한국어 학급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PPT 보시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외국인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그 전부터긴 하지만 작년부터 직접 뛰어들어서 실천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글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글 교육에 대해서. 또한 외국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도 입국 학생 그리고 그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 또한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외국인이시라 한글 교육에 대해서 학생의 그 자녀의 그 학교 교육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거나 어려움에 직접 가르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그것이 그대로 학교의 한글 교육에 대한 책임으로 이제 넘어오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특히나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학급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학생, 중도 입국, 다문화 하면은 한국어 학급이 빠지지 않고 한글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건지 한 번쯤 검증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한글 교육 전문가분들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외국인을 위한 그리고 중도 입국 학생들을 위한 한글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참 좋겠구나 하는 첫 발을 떼게 저로서는 첫 발이거든요. 첫 발을 떼게 도와주신 그리고 이 장면에 함께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문화 학생의 측면에서 이제 한글 교육을 좀 바라보았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다문화 학생 현황을 보시면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거의 10,000명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 통계거든요. 작년 4월자, 11월자 전체 통계를 다 봤을 때 전체 학생의 2.5%에 달하는 학생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충북도 매년 조금씩 거의 1%, 10%, 아니 1%란다. 10% 이상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한 11.5%가량 증가했습니다. 다문화 학생 수가. 그리고 2019년 유형별 다문화 학생 비율을 보시면 국제결혼 학생이 한 80% 가까이 되고요. 외국인 가정 학생도 거의 15%에 달합니다. 국제결혼 학생도 뭐 6.3, 그러니까 중도 입국 학생이에요. 6.3% 이렇게 달할 정도로 다문화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이 학생들이 공교육에 진입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발판이 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가정 해서 다문화 학생 유형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문화 학생 유형은 3가지로 나뉘어요. 국내 출생 학생이 있고 중도 입국 자녀가 있습니다. 외국인 가정 자녀가 있는데요. 국내 출생 자녀하고 중도 입국 자녀는 국제결혼 가정 학생이고요. 국내 출생 자녀는 이제 한국인하고 결혼 이민자 사이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크게 학습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가끔씩 이제 한국어 구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입학해서 한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계속 1학년 때부터 계속 부진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 입국 자녀는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했는데 이제 본국에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친구를 이제 데리고 오면은 그 아이가 중도 입국 자녀가 되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보통 언어도 언어지만 또 새로운 가족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 학교에 가장 많은 외국인 가정 자녀는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고요. 조선족도 있지만 요즘엔 중앙아시아 고려인이 많고요. 네.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인뿐만 아니라 뭐 태국인, 뭐 파키스탄인, 뭐 인도네시아인, 뭐 여러 나라에서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외국인 가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난민도 포함해서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근거법, 이제 헌법부터 시작해서 교육기본법에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 학습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에 의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이제 교육할 수 있도록 취약을 보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 학급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 현황인데요. 요게 4월 기준이고요. 지금 4월 1일자 기준이고 그 이후에 한 6명의 학생이 더 들어와서 78명, 요 표에서는 78명이고 지금은 더 많습니다. 그중에 외국인 가정 학생이 57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70%, 78% 가까운 학생이 외국인 가정이고요. 국내 출생 학생은 18명에 불과합니다. 중도 입국 학생은 3명인데 제가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내 출생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 중에 한 서너 명이 중도 입국 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 들어온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3살, 4살 때 엄마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본국에서 데리고 온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지니 한국어 교육에서, 아까 한국어 학급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하는 고민은 점점점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에 한국어 학급을 맡아서 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한국어 수업을 받으면 아이들이 뭐 3, 4어절의 대화를 할 수 있고 자기 욕구 표현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데이터를 그러니까 한국어 강사 선생님들하고 한번 짜봤었는데요. 저희 학급에서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4학년, 5학년, 6학년에 입급한 학생들 이제 대부분 2학기에 입급이 됐는데요. 보통 3, 4, 5, 6학년에 입급된 학생들은 자모조합 원리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한 달, 빠르면 한 달, 그리고 또 이제 그것만 집중적으로 했을 때는 한 달, 근데 거기에 그것만 하면 아이들이 쉽게 번아웃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생놀이 활동도 하고 뭐 책놀이 활동도 하고 신체놀이, 뭐 자연놀이 이런 활동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길어도 3개월, 물론 학생들마다 수준 차이가 좀 있어서 좀 더디게 가는 친구도 있지만 3개월 또는 4개월쯤 되면 아이들이 자모조합 원리를 다 파악하고 책을 읽고 받침 없는 글자에 3, 4어절 되는 받아쓰기를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빠른 아이들은 받침 있는 것도 쓰거든요. 근데 물론 받침 있는 것도 쓸 때 아이들이 그 소리 나는 대로 쓰기도 해요. 다 파악을 못하고 받침의 음가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연음 현상까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쓰기도 하지만 그 단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네, 1학년 같은 경우는 좀 양상이 다른데요. 이 친구들은 아무리 해도 6개월 정도 했을 때 자모조합 원리를 이해하고 간단히 자기의 의사 표현을 3, 4어절로 표현하고 받침 없는 글자의 2, 3어절의 받아쓰기가 가능한 게 한 6개월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2020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아이들을 받았는데 취약 추이를 보시면은 좀 많이 다르죠. 2019학년도에는 보통 3, 4, 5, 6학년의 학생들이 2학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20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1학년이 저기 이름은 한 10명 정도 썼는데요. 지금 한 16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1학년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들리는 말로는 제가 2019년 2월에 제가 다문화 담당자로서 연수를 처음 받았을 때 미취학 외국인 학생이 약 한 13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들어올 외국인 학생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학생들은 의사소통이 모두 가능합니다. 일상 언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이들. 그리고 검정색으로 표시된 학생들은 말을 못해요. 한국말을 전혀 못해가지고 한국어 수업이 별도로 필요한 학생들이었어요. 물론 한국어 학급에서는 이 모든 학생들을 다 수용해서 가르칠 수 있지만 가장 급한 것이 의사소통조차 안 되는 아이들. 그래서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아이들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먼저 받아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믿고 있었던 것은 1학년에 입학하면 한글을 배운다. 그러니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제발 학급에서 한글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그 빨간색 친구들은 제가 입급시키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3월, 4월, 5월, 그러니까 4월 개학,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한글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를 아이들이 놓쳤죠. 그리고 많이 열심히 선생님들께서 고군분투 하시긴 하셨지만 아무래도 직접 대면으로 아이들 한글 지도를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많지 않았고요. 7월에 아이들이 이제 글자를 못 읽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여름방학 캠프에 데려다가 이제 한글만 집중적으로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친구들을 한글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요. 총 5주간 매일 3시간씩 총 5주간 총 75시간이에요. 75시간 동안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지금 현재는 한글 받침 있는 거랑 없는 거 다 읽고요. 받침 없는 글자의 받아쓰기를 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아마 재미는 없었을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것만 봤기 때문에 질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한글 교육을 받고 갔는데 교실에선 제대로 잘 적응하고 있을까? 이게 나 한글 다 했으니까 끝났어라고 생각하고 나 한글 잘해 그만할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웠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작년 1학년에 4월에 입급한 막심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글을 배웠어요. 네, 한글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3개월 만에 그러니까 받침 없는 한글을 잘 쓸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었는데 문제는 너무 빨리 배우고 재미없게 배우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이제 화장실에 1시간 동안 들어갔다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막심의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저희 학교에서는 좀 더 재미있는 활동이 뭐가 없을까. KSL 교육과정은 생활한국어 교육하고 학습한국어 교육해서 학생들의 일상을 기반으로 그래서 교실에서 선생님들과 직접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하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해서 KSL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는데요. 이것들을 약간 좀 자기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아이들이 몸으로 표현하고 자연을 느끼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내가 친구에게 직접 고맙다고도 얘기해보고 고마워를 편지로도 써보고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저희 한국어 강사 선생님들과 저의 목표였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한국어 학급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충청북도에는 초등 6개 학교, 중등 5개 학교, 총 11학급의 한국어 학급이 있습니다. 한국어 학급 전담교원 1인이 모두 배치되어 있고요. 한국어 교원 강사 선생님이세요. 한국어 강사 선생님과 다문화 언어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급별로 학생 수라든가, 그러니까 한국어 학급 학생 수라든가, 레벨이라든가, 레벨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강사 수가 다르게 되어 있고요. 강사 수는 서로 다를 수 있고요. 보통 학생의 수준별 한국어 교육하고 한국 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 저학년하고 초등 고학년의 입급 시기가 다르면 초급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그러니까 같은 동일 수준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을 분리해서 총 4개 학급을 4개 수준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음부터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 어, 오, 우, 이가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음도를 가지고 아이들 모음 수업을 먼저 한 후에 이제 자음자 수업을 같이 지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휘가 부족한 외국인이다 보니까 먼저 자모 조합, 자모 소리 나는 거, 자모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업을 처음에 초반에는 하지 않아요. 약간 한 달 동안 3주에서 한 달 가까이 기본적인 사물이나 동물 어휘 학습 이런 것들 받침 없는 낱말 중심으로 쭉 수업을 하고요. 아이들 그림 카드를 가지고 어휘를 기억하는 게임이나 놀이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철저히 놀이 중심이고요. 이때 뭐 한글이 야오나 한글 자모만 등장하는 노래를 들려주고 별도의 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0여 낱말을 학습한 후에는 자음자 소리내기, 그리고 모음 연결한 낱말 소리내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절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꼭 하는 것이 자모조합 학습할 때 절대 이미지 매칭을 하지 않는 거. 저희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렇게 컵이라고 쓰여져 있고 예를 들면 코끼리면 코끼리 자모조합 원리 다 가르치고 코끼리를 보여주고 이제 코끼리를 읽게 하는데 이때 코끼리 사진이 없이 그냥 코끼리를 읽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읽은 것을 그림 카드에서 찾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초반에는 그림 카드로 한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컵은 그림을 보고 컵인 건 아는데 종이컵에서 컵을 찾아보라 그러면 컵을 못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먼저 인식해서 한글을 깨치지는 못하는 거죠. 한글을 그림 통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분리를 나중에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미지 매칭은 하지 않고요. 자모조합 원리를 학습한 후에는 이렇게 자음 또는 모음 채워넣기 방법으로 아이들이 자음과 모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 이런 방법도 사용합니다. 1페이지 또는 2페이지 되는 글을 주고 모음을 찾게 해요. 아, 찾기. 그러니까 목표라면 아는 모두 몇 개일까요? 그럼 아이들이 다 찾아서 손을 들죠. 그럼 내가 찾은 아가 들어있는 어절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받침 학습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침 학습이라든가 연음 현상이라든가 받침에서의 소리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하고요. 이거 좀 지저분하게 좀 쓰긴 했는데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에 배웠던 자음들을 이렇게 쭉 적어놔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는데 스톤이 떨어진 곳에서 이응, 리을로 시작하는 자음들을, 그러니까 글자들을 아이들이 쭉 적어보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는 적어보는 게 아니라 말을 해보게 해요. 말을 해보게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읽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글자를 배우고 세 문장 읽기를 반복하죠. 이거를 세 문장을 읽을 때 리듬감 있게 읽기도 하고 또 속도를 점점 빠르게 재즈 챈트처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느린 템포로 읽으면서 빈칸 글자의 받아쓰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세 문장 정도는 통으로 외우게 되거든요. 챈트에 사용하는 문장은 매일 교사와 한국어 교원이 읽어주는 책에서 발췌해서 엮어 놓습니다. 쉬운 낱말,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낱말들로 바꿔서 문장을 구성하고요. 소리내어 읽을 때는 선생님이 읽고 따라 읽기, 선생님과 함께 읽기, 선생님이 읽다가 중간에 그러니까 멈춰요. 그럼 그 부분을 채워 읽기 이런 식으로 많은 읽기 활동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만든 카드 활동 드리고요. 네, 저희 그래서 보통은 한국어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할 때 꼭 생각하는 부분이 한글을 깨치고 나면 반드시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책으로 그러니까 책과 자연에서 저희가 숲이 좀 좋거든요. 학교 숲이. 학교 숲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가져다가 아이들의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 나눠보고 짧은 어휘지만 이야기 나누어보고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쭉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외국인 학생들이 딱 들어왔을 때의 한글의 교육 방법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한글 교육 방법과는 크게 다르지 않구나. 다만 이제 어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이들이 한글을 인지하는 속도나, 속도란다.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는 그 유형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잘 배워서 교실로 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저 잘 못해요. 다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잘 쓰고 잘 읽는다고 해서 이제 잘 읽고 잘 쓰고 문단을 잘 쓴다고 해서 수료를 했건만 학급에서 하는 국어 시간에 하는 받아쓰기, 수학 시간에 하는 문장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담임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이 아이를 이해시키는 데만 시간을 오롯이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저에게 들어와서 재입급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문해 교육이 한글 깨치는 교육에서 넘어서서 앞으로 다양해지는 이 외국인 그러니까 학생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맞춤형으로 그리고 문해력에 초점을 두려면 서로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주 목표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과 그리고 여러 학습을 진행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 놓은 한국어 강사 선생님 그리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각종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시작할 시간인데요. 선생님들이 실천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씩 더 추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실시간 연수를 볼 때 저 유튜브 질문창에 질문이 막 올라와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선생님들과 토론을 진행할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질문이 없어서요. 토론을 무엇을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듣고 계신 선생님들 질문 좀 올려주세요. 네, 선생님들 차례입니다, 이제. 그러면 선생님들이 질문 올려주시는 동안 혹시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 각자 연구를 하고 계신데 그 내용들이 학급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발표한 내용 이외에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좀 더 보충을 해볼까요? 실제로 학급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누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저는 읽기 따라잡기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읽기 따라잡기는 저도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말 느린 학습자를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 국어 수업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가 좀 궁금했어요. 과연 박지희 선생님 읽기 따라잡기의 대가인 박지희 선생님은 그럼 정규 교육과정인 국어 시간에는 한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네. 저는 문자라는 것은 의미를 형식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안에서 의미를 탈락시키면 학습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의미적으로 어떻게 문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형상화하고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읽는 것도 교사가 그냥 완벽하게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읽기에서 있어서 그냥 문자를 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전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읽기에서의 그런 확대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을 확대하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면서 뭔가 유추해보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읽기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읽기 후 활동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읽기 따라잡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적인 도구들을 조금 아까 소개한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는 중에 있고 특히 중림초등학교에서는 현재 읽기 따라잡기를 중심으로 하는 읽기 집중 지원 학교 모델처럼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활동은 청주교육대학교 문해력 지원센터에 있는 파견 선생님 5명이 와서 아이들의 개별화지도 10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 있어서 담임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담임교사와 개별화 선생님의 협력적 관계.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의 그 협력 관계라고 하면 그냥 보조교사나 또는 시간제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정도의 그런 협력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를 위해서
그 역할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가장 못 읽는 학생이 저희 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을 제가 개별화 지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선 개별화 지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아웃으로 그 아이를 개별화 지도하고요. 이 아이가 이제 문해 환경이 가정에서 없어요. 그러면 가정에서의 문해 환경을 누군가 해줘야 되니까 그 역할을 담임교사로서 아이랑 지금 방과 후에 그걸 연이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건 주로 그림책을 읽는 활동을 통해서 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문해 환경은 엄마가 무릎에 앉혀놓고 책 읽게 하는 게 가정에서의 문해 환경이거든요. 그것이 아이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 격차를 담임교사로서 이렇게 메워주는 것이 학교에서 또 할 일이라고, 공교육에서 할 일은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문해 환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와서도 한글을 잘 배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재미와 그다음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효과까지 잘 어우러져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그림책 하면 저희 조원희 선생님을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네,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조원희 선생님은 그러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좀 특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전에는 아이들과 이제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뭐 형식적인 이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집중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요. 올해는 아이들에게 맞는 그림책을 이렇게 한 권씩 다 해서 아이들에게 선물 그림책처럼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그림책을 이제 내가 보고 그 다음 친구에게 그 다음 주에 넘겨주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의 문해 환경과 연결되기도 해요.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그림책을 보고 읽어준다거나 이런 활동을 같이 함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삶이 국어 교육이랑 국어 수업이랑 좀 더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만날 기회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본 책이 그 다음 친구에게 넘어가고 이제 책 발자국이라고 해서 책에다가 이제 내 마음에 다가온 말을 한마디 남긴다던가 해서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이 국어 말, 우리말, 우리 글을 통해 가지고 연결된다는 그런 시도를 좀 해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국어 모임 이제 매주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 어떤 돌려보는 돌림책을 실천하고 계신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학교에는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또 동학년 선생님들과 재구성을 한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전체 국어 교육 과정은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이제 함께 공부할 내용과 이제 이렇게 한 번 할 것을 좀 처음에 구분하긴 했어요. 어떤 쓰기라던가 이런 부분은 문장 부호라던가 문장을 쓰기는 한 번 뭐 어느 정도 지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늘려서 1년간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고 뭐 바르고 고운 말이라던가 뭐 흉내내는 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또 가을이나 일정 시기에 맞게 집중적으로 지도할 것을 좀 구분해 가지고 국어 교육 과정을 길게 보고 그 중에서 이제 맞게 아이들과 때로는 그림책으로 요즘은 이제 그림도 보여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동시로 또 많이 나누고 있는 선생님도 계세요. 동시를 읽어주고 아이들도 이제 시를 필사하거나 동시로 아이들 삶을 좀 생활을 나눈다거나 저기 고학년에 대한 고민도 이제 써주셨는데 요즘 고학년의 마음을 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동시도 많고 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을 때 좀 더 내가 말을 알고 싶다. 글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싶다 하는 그게 어쩌면 출발점이고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말과 글을 부려 쓴다고 하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표현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말과 글을 부려 쓰고 싶을 때 학습이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내 그림책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 그림책만큼은 읽고 싶을 것 같네요. 내 그림책, 그다음 친구가 돌려준 그림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른 글자를 배워서 읽고 말겠어 이런 생각이 듣고 같기도 한데요. 아이들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들어보니까 국어교육과정을 그러니까 한글 지도뿐만 아니라 전체를 좀 재구성하고 계신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저희도 그렇고 현장 선생님들 다 듣고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3, 4, 5월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도 못했고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됐는데 저도 처음에 원격 수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1학년 같은 경우는 몇 쪽 펴라 하면 몇 쪽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활동지를 준다 해도 그걸 혼자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 차수인 선생님 그 학교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었죠?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는 우선 저희 학급만 보더라도 외국인입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무언가를 안내하고 해봐라라고 말을 하기, 그러니까 영상만 가지고 네. 네, 그거 하나만 자 인터넷에 뭐 올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라고 하긴 전혀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2주 동안 아, 어, 오, 우, 으, 이 그리고 가나나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이들하고 만져보고 소리 내보고 하는 것을 동영상을 부분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가지고 아이들이 우선 동영상을 저희가 비밀 밴드, 그러니까 비공개 밴드에 저희 학급 아이들이 쓰고 있는 비공개 밴드에 이제 올려놓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듣고 글자 모양을 따라서 아까 그 김종원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노래 저도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거 비슷하게 해서 아이들이 계속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올려두었고요. 그리고 대면 수업으로 바뀌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했을 때는 이제 그 동영상을 계속 따서 아이들이 따라 말하고 체크할 수 있게 했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요거 그 입 모양만 투명하게 나오는 마스크를 써서 했었는데 아이들이 그게 너무 웃겼나 봐요.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해서 쓰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물론 보이긴 했어요. 하긴 했지만 그거 더하기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놨던 것을 같이 보고 따라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다 그냥 소리 내기, 낱말 카드 몇 가지만 가지고 하기에는 아이들이 지루한 감이 있어서 짧은 동화 그림책, 우유가 쏟아졌어요. 블록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PPT에 책 띄워놓고 녹음을 하셨어요. 음악 깔고 녹음을 하셔가지고 5편에서 7편 정도 되는 그 책을 계속해서 매주 돌려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책은 외울 정도로. 그래서 우유 했는데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이들이 통째로 외워서 그 표현 떨어지다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뭐 쏟아지다라는 게 무슨 표현인지 이렇게 좀 이미지화할 수 있게 연습을 좀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수업을 하려면 정말 직접 제작하는 방법밖에는 없었겠네요. 네, 콘텐츠를 저희는 활용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저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제 발드로프 교육 방식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충북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바로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과정하고는 딱 맞는 부분이 있지 않아서 저희도 역시 1학기 내내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수업하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디어 아이들이 학교 왔을 때 좀 전에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 마스크의 문제, 특히 이게 발음이 저도 지도를 해보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아이는 그 글자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글자랑 연결시킬 수 있는데 발음은 계속 틀리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입 모양은 보여줄 수 없고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 방법이 있나요? 있으신가요? 저희 네, 교실에서는 박지 선생님? 네.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이게 입의 구조와 관련된 거잖아요, 발음은. 그래서 손하고 이렇게 혀의 모양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입을 막 보여주고 계속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자, 선생님 이게 뭐 입이야.
그랬을 때 너의 혀 위치가 이제 앞니와 아랫니 사이에 어디일까 많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입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손이 그 입이 된 거죠. 그래서 손을 많이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학습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느껴보는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발성기관에서 나오는 소리기 때문에 느껴보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소리를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모둠 활동이나 짝 활동을 통해서도 서로의 소리를 확인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 밀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별적인 지도를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또 병행되는 때가 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는 3일 등교하고 이틀 원격이었는데 3일 동안 열심히 오프라인에서 진도를 하는 거죠. 결국은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난 온라인에서는 복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그런 활동들을 많이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편으로 이렇게 방향을 학년에서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보급부터 계시네요, 여전히. 네. 근데 저도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 설문조사에서도 제가 얼핏 보기에 한글 지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물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68시간이라는 시간을 확보하긴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마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초점이 잘하는 아이보다는 조금 느린 학습자에 대한 배려를 선생님들은 항상 더 하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런 문제들은 혹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서 한글 지도 시간을 좀 더 확보를 하기는 해요. 이것저것 성취 기준을 모아보다 보면 시간이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창차 시간을 좀 더 끌어다 쓰고 있고요. 아까 조은희 선생님 얘기한 그 책보따리 활동은 창차 시간을 조금 더 빼서 쓰고 있고 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이외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하초에서는 어떻게? 네. 지금 네,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재구성과 재구성을 주로, 그다음에 창차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정도. 그러니까 중림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창체 독서 활동을 넣어서 그걸 역시 확장한 거죠. 확장해서 교육과정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주교육대학교 문해력지원센터와 함께 협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하위 아이들 중에서도 10명, 정말 최하위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집에서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아이. 그러면 학급에 그런 아이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뭐 다문화 가정 아이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 선생님이 2년을 가르쳐도 더 이상 될 수 없어 포기한 아이, 뭐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해 환경 안에서 뭔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뭔가 장애가 있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장애나 지적인 장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선별이 돼서 그 아이들을 개별화 지도하고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그 선생님과 이렇게 긴밀히 협조를 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들의 발달을 되게 촉진하고 있어서 현재 읽고 쓰는 능력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게 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되게 많은 회차만큼씩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실 속에서 있었던 아이들보다 좀 더 발달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개별화 지도와 교실 수업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해 환경을 되게 제공하려고 중림초에서는 애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선생님들이 시간 부족한 문제는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로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를 해가고 계신 것 같고요. 여기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거 보니까 한글 지도는 대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중이라도 미에드 가이 같은 경우는 학교로 불러서 대면 지도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강사, 한글, 독서, 놀이 이런 것들을 지도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온라인 수업이지만 등교 병행 수업을 할 때는 온라인 수업 중에는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개별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꽤 계시고요. 또 학교에서 별도로 한글 교실을 열었어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주일에 2번, 이틀이나 3일 정도 학교에 와서 한글 교육을 따로 받고 있고, 여름방학 2학기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하지 못해도 그렇게 그 한글 교실은 조금 소수의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이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좀 한글 교실을 따로 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한글 교육을 국어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 시간에도 연결해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한글을 알아야지만 다른 교과 수업도 그 활동이 가능해질 테고 또 다른 교과 활동을 통해서 한글을 또 익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혹시 선생님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는 워낙에 특별한 학급이고 예산이 1년에 4천, 5천씩 교부되는 학교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도구나 재료나 이런 것들 많이 살 수가 있어요. 저희 학급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글 교육을 올고 잠오 조합 원리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떠듬떠듬 읽게 거기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이들을 아까 발도르프 선생님 에포크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잠깐 쉬거든요. 잠깐 쉬는데 아이들이 1, 2학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면 가을 주제에 맞춰서 도토리 없습니다. 물론 도토리는 없지만 열매를 주워다가 이제 아이들이 글자를 만든다거나 열매를 까면서 느껴지는 거 까서 이제 손에 찐득찐득한 것이 묻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느껴보는 활동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해서 어휘를 확장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초반부에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이 딱 들어오면 딱 한국 땅에 딱 떨어져서 저희 학급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시계 보는 거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필요한 물건을 이야기한다거나 나는 이 색깔이 좋아 저 색깔이 좋아 색연필에 대한 뭐 색깔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크레파스, 크레용, 물감을 가지고 손으로 만지면서 그림을 그려보고 손가락을 찍어서 동물 만들어보고 뭐 이런 활동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저학년은 사실 교육 과정에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통합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미술하고 음악, 특히나 아까 조원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동시에서 동요로 바뀐 곡들이 꽤 있어요. 말 짧고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노래하면서 가사를 바꿔보게 한다거나 하는 활동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읽기라고 하는 것은 메타인지의 활성화로 가능한 거거든요. 상위인지 능력에서 이게 맞을까라는 걸 아이가 인식하고 되뇌어야지 이해가 동반된 읽기가 가능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급에서 하는 것 중에 그런 메타인지를 자극할 수 있는 촉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주어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이렇게 해서 외워, 기억해 이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물음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원리적인 탐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그림 안에서도 수학적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그림에선 어떤 수학적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문자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건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기호가 되겠고 그런 과정들을 1학년 아이한테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처음엔 아이들이 되게 낯설어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3월, 4월 쭉 그냥 가정에서 되게 좀 자유롭게 있거나 또는 학습지 위주의 그런 학습으로 메워주는 아이들이 이렇게 둘도 갈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5개념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조금 적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어색해하고 혼란스러워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적응하고 또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수학에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결국 읽기 활동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읽기 활동에서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의미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의미적인 것들이 어떻게 글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말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촉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못 해드리는 게 되게 안타깝고 내년에는 읽기 따라잡기 연수가 개설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는 선생님께서는 그 연수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께서 막간을 그냥 깨알 같은 홍보도 해주셨어요. 네,
네, 맞아요. 2시간만으로는 저희가 실천한 것도 선생님들께서 나누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나누는데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출발점이고 앞으로 이런 자리가 계속 된다면 더 서로의 실천을 나누고 또 서로 배우고 주고받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중에 교육청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는 토론을 이만으로 마치고 신은희 연구사님께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저기 네 분 선생님들 좋은 사례들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 보물과 같은 이야기들 앞으로도 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가르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혹시 소통 메신저로 연락을 드리면은 또 답변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 유튜브에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제 고학년의 한글 지도 방법, 이 부분이 저희 1차 전문가 세미나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거기 한국어 학급에서도 한글 획득을 하고 가서도 사실은 나중에 이게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1학년에서도 자연스러워진 게 사실 최근이에요. 1학년에 와서도 제가 한글을 안 배웠어요. 얘기를 못 하던 시기였잖아요. 너 한글도 안 배워왔니?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분위기. 고학년은 더 하겠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1학년이라고 해도 한글 획득뿐만이 아니라 이해의 측면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학급에서 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한글 획득하고 이해하는 부분은 어느 게 하나가 발전하면은 같이 발전하는 거지 이렇게 단계가 완전히 단절돼 있다라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고학년 같은 경우 일단 선생님들이 그걸 인지를 하셨다라면은 이게 어느 수준인지 선생님이 알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저희 충북에 종합학습 클리닉에서 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최근에는 좀 난독증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까지도 지도할 수 있게 해서 상반기에도 굉장히 많이 연수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학급에서는 저도 이제 작은 학교에 있어 보면 고학년 아이들이 2학년 그림책 수준에서 끝나고 그 다음 얇은 동화책, 얇은 그 이야기책, 그 다음 이능 단계를 못 뛰어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담교사지만 과학 수업 시간에도 책을 읽히고 음악 수업을 하면서도 책을 읽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과 그 관련 도서를 읽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재구성 방식을 많이 활용했는데 그런 게 한글만 따로 떼서 가르치려면 굉장히 사실 아이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계속 이런 문해력 발전 관점에서 수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어떤 수준인지 어렵다고 할 때는 좀 거기 그 지역별로 권역별로 학습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락하셔서 담당 장학사님과 상담사님들과 좀 하는 방법 다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쭉 갔으면 좋겠다. 또 문해력 전담교사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연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초등교육과나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면은 선생님들이 뭐 설문조사 결과나 오늘 토론 결과나 한 가지 방법으로 뭘 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지만 사실 다양한 검정교과서나 인종교과서 가야 되고 선생님들이 더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맞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정말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글 교육 시간이 없다가 사실 지금 만들어져서 이런 생각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더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좀 아쉽지만 혹시 더 말씀을 더 나누실 예, 시간이 저희가 2시간 가까이 선생님들과 소통했는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앞으로도 계속 나누고 저희가 오늘로 끝나지 않도록 돈독하게 관계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선생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2020 충북 한글교육 원격 포럼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